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책을 한 권, 저자가 정규재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 괜찮나요? 이 밑엔 띠지입니다. 띠지. 저는 이 책 만들 때 왜 이 띠지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판사들은 이 띠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마 뭐 자체 광고 사실 이것만으로 단데 또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 정규제 TV에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딕테이션을 해서 조금 보충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뭐 두 번째 책이죠. 닥치고 진실이 1번님 꼴이고 닥치고 진실 2입니다마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새로운 제목으로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 제목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목이 조금 부드러워진 제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14,000원으로 좀 비쌉니다. 14,000원 죄송합니다. 좀 비싼 가격인데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책 만드느라고 출판사에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 재밌는 기사가 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쿠르디의 사진으로 유럽의 난민 사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터키에 빌려왔던 어린아이의 난민 어린아이의 시신. 그러나 난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유럽과 미국이 난민 사태를 어떻게 난민 사태가 초래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되짚어보자. 이번 난민 사태는 서방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감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난민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로부터 넘어온다. 대부분의 최근의 난민은 5년 동안 지속된 시리아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은 21세기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반아사드 정권으로 시작된 아랍의 봄 시위가 끔찍한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IS가 내전에 개입하였고 2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중동 국가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방치해두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는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첫째, 시리아 사태는 IS의 확장을 초래했다. 뭐 그 다음에 쭉 있고요. 서방 국가의 개입 포기는 개입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쿠르디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메르켈은 올해 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럽도 모든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바닷가에서 난민들을 막을 재정적인 여유도 없다. 유럽 국가들의 총 국방비 예산이 2,500억 달러였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70억 원이 또 줄어든 액수다. 대부분 난민은 독일로 가고 싶어한다. 실업률은 낮지만 독일도 성장률이 1.6%에 불과하다. 왜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빚어졌을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서방 국가들이 세계 경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저도 이 난민에 대한
특히 독일 메르켈의 정부에 대한 칼럼을 써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고 오히려 넘쳐나는 것이다.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못 막은 거다. 여기에는 물론 오바마 정부의 무책임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바마는 원래 좀 불개입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셰일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중동 석유에 대한 중요성이 미국으로서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욕먹어 가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철수해버렸죠. 그 이라크에 IS 넘쳐나고, 시리아 내전에 IS가 절반이나 들어와서 국토를 장악하고, 또 시리아 내전은 내전대로 터져서 엉망이고 하니까 그 생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발을 빼면서 또는 유럽이 발을 빼면서 완전히 생지옥이 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연히 터져 나오는 거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나? 개입주의.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그것을 생지옥으로 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설, 그런 칼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설인데요. 굉장히 큰 사설로 오늘 놨습니다. 뭐 제가 요점 정리만 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 제국주의가 뭐 이라크에 왜 침공하냐, 뭐 아랍은 아랍대로 뭐 자기 결정되게 놔둬라, 뭐 타고 개입하지 말아라, 뭐 아랍의 주체성을 존중해 줘라, 뭐 하고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엔 이렇게 터진다는 것. 그러니까 생지옥이 되고 놔둬야 할까요? 그러면 그저 국경만 지키고 바다에 철조망을 쳐버릴까요?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시 세계적 시각에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가 어제 독일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시리아 같은 나라는 문명의 발상지였지 않습니까? 오래된 국가고, 근데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뉴 보시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같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자가정시가는 복지예산, 자유경제원의 현직은 원장이 오셔서 복지예산 계산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제 칼럼으로 이상한 언론 보도, 이 통일대화에 관한 언론 보도, 또 이번에 돌고래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항목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항목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에 제2의 유승민 파동이 터질 거냐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얘기와 두 건 연달아 있고요. 그 다음 뉴스. 중국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었는데 우려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수치였습니다만은 수출도 줄고 수입은 두 자리 숫자로 크게 줄어서 불황형 흑자가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저는 수출 숫자에도 조금 지난번 성장률 전망처럼 약간 조작이 있다. 약간 손장난이 좀 들어간 거다. 손기술이 이렇게 봅니다. 조작되었다는 거죠. 호주 통계청 기사가 있고 미국 셰일가스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송현 아나운서에게 부탁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의 초점을 청년 일자리 확보와 경제혁신, 문화융성, 맞춤형 복지 등에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50조 원가량 늘어난 645조 원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 있었던 국무회의 장면 같은데 글쎄요, 약간 옛날 지난 사진 같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뉴스는 허은순 위원 모시고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도 연평균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대보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세수가 없는 만큼 나갈 돈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총 지출 중에서 의무 지출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재량 지출의 비율은 낮아져 오는 2018년에는 의무 지출이 재량 지출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는 총 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50.8%를 차지해 재량 지출의 49.2%를 넘어서게 됩니다. 재정에서 의무 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이 크게 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경직성 경비들이죠. 뭐 공무원 급여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는 뭐 그건 정해진 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에 쓰겠다. 또는 이번에 이런 사업에 쓰겠다. 국방 예산을 더 늘리겠다. 이런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재량이 없는 법에 의해서 딱딱 지출하게 되어 있는 비중이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지출 비중이 복지를 포함해서 50이 넘게 된다 곧 이런 얘기인데 조금 있으면 복지만으로도 50%에 도달하게 된다는 포캐스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뭐 경기 조절용 지출이다 뭐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런 게 필요해지면 전부 국가 비조로 국가 부채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제 2018년도가 하나의 의무 지출이 50% 넘는다. 그 다음에 아마 2000한 뭐 몇 년인가 되면 또 이제 복지 비중만 해도 50%를 넘어가는 그런 일종의 그 스레스홀드를 넘어가 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걱정입니다. 예. 여야는 어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9개 항의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중 논란이 된 내용은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와 국회 민원 처리 개선 조항입니다.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는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 요건을 상임위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로 대폭 넓혔습니다. 또 국회 민원 처리 개선 조항은 국회로 접수된 민원을 국민권익위로 이관한 뒤 그 조사 결과를 3개월 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부가 국회 민원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이 거셉니다. 네,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제2의 유승민 파동이 생길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유승민 파동이 생겼던 이유는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을 하는 또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당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함으로써 유승민이 결국에는 며칠 만에 물러나게 되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거론하면서 물러나는 바람에 제가 아주 유승민 의원이 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승민 파동을 불렀던 법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로 넘기면 정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에서 고친 법의 정신 따라 물론 만들지만 그 시행령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국회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고쳐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행정 권력에 속하는 사항인데 입법 권력이 있고 행정 권력이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 사법 권력도 있고 어로 되게 돼 있는데 그 입법 그 국회 행정 권력으로 돼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권한을 국회의 명령 밑으로 국회가 항상 명령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말하자면 국회의 절대적인 우위 체제를 만들어내는 국회법이 위헌이다 하는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이 청문회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고 청문회법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중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청문 절차입니다. 청문회 절차. 저도 그 히어링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증인으로. 그때 제가 갔던 것이 이제 KIC 한국투자공사 설립법이었습니다. 그 노무현 당시에 만드는 건데, 그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대해서 저는 한국투자공사는 싱가포르나 또는 중동 국가 같은 독재 국가들이나 만드는 거지 대한민국 같은 민주국가에서 KIC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지금 이제 이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거 왜 만들어 가지고 손실이나 보고 이상한 짓이나 하냐 이런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서 반대를 하는 히어링을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전문가 의견을 증인, 진술인 이렇게 합니다. 진술인. 근데 그런 청문회는 법을 만들 때 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국회법을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그 정기국회를 열면서 여야가 지금 국회법을 그렇게 개정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원유철 원내대표는 저는 생각이 있는 분인지 좀 참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떻게 바꿨냐면, 법률을 만들 때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꿔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말하자면 각 상임위는 국가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다 상임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정부 부분을 총괄하는 이 상임위별로 소관 현안이 있으면 청문회를 무조건 열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등 중대한 일이 아니어도 상임위별 소관사항이 있을 때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구든지 불러 제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상임위가 입법행정사법부 위에 올라타서 완전히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오라 그래, 누구 불러봐 하고 1년 내내 월권적, 인민위원회적인, 인민재판적인 쇼를, 정치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또 원유철 대표하고 야당하고 국회 개원하는 조건으로 또 야당이 요구하니까 원유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래 자주 하면은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덜컹지금도 받은 겁니다. 난 정말 새누리당의 지력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새누리당 참 아마 민주당이 조금만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면은 이런 새누리당 정도는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더 개판을 치니까 더 엉망이니까 그렇습니다. 민원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 민원은 국회 민원이 오면 그 국회에서 그걸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는데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국회 3개월 안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금 또 법을 바꾸는 겁니다. 국회 민원 처리의 개선 조항으로. 그러면 이제 모든 민원은 내가 너를 표를 찍어줄 테니까 너는 나의 민원을 들여다오 하고 이제 국회로 온 국민의 민원이 쏟아지면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답안을 만들어서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겠죠. 또 국회 불려다니고 엉망이 될 겁니다. 이런 정치를 지금 새누리당이 하자고 야당이 요구하는데 합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참여정부보다 더한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이런 엉터리 법안을. 근데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음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 울산 지역 대기업 노조가 연쇄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부분 파업을 벌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내일 국내 다른 조선업종 노조와 연대해 또다시 4시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내수 및 수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4년 연속 파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역시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지난달 17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인건비가 5년간 38% 오르며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12.4%로 독일 폭스바겐의 10.6%보다 높아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진국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총액 임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3년 이상 임금 인상률을 1에서 2% 이내로 최소화하고 임금 체계는 기본급, 개인 성과급, 회사 성과급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또 선진국처럼 위기 상황에서 적대적 노사 관계를 청산하고 글로벌 경쟁력 위주의 협력적 노사 관계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네, 이 자동차 임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앞에 파업 얘기도 했습니다만 금호타이어 노조가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최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워크아웃이라는 게 채권단이 들어서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채무조정이라든지 뭐 다른 예금자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돈을 들여서 이제 기업을 물에 빠진 기업을 죽도록 나버려 두지 않고 이제 살려놓은 겁니다. 그 기업 살려놓으니까 이제 노조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제 내 보따리 내놔라고 지금 투쟁하는 겁니다. 그 물에 참 살려놓아서는 안 되는데 그대로 죽도록 놔둬야 되는데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임금은 더 올려달라고 내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까지 다 내놔라. 그동안 줄였던 임금까지 다 내놔라. 물에 빠진 자를 건져놓았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투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꼭 그 꼴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렇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래서 다른데 이 러시아 현대자동차 뭐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모범 사원들이 있다. 그럼 그 모범 사원들을 모범 이제 뭐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죠. 모범 근로자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말하자면 서울 공장이 모델이니까 서울의 한국 공장도 투어도 시켜주고 싶고 현대차의 발상지인 울산 공장에 가서 참 그 멋진 공장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현대차에서는 절대로 안 내려다보냅니다. 왜? 울산 공장에 가서 울산 공장 근로자들이 그 레이지하게 게으르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노는 것 같지도 않은 신문 보는 사람도 구석에 있고 뭐 완장 찾다 그러면 일 안 하고 이런 거 볼까봐 서울에 그냥 적당히 관광시키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노조는 모르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조 간부들을 또 한국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을 또 이제 몇 사람씩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브라질 공장에서 근로자들도 보여주고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도 가서 보여주면 다 그런다는 겁니다. 구경 다 하고 이제 간담회 할 때 야, 우리 정말 대한민국 근로자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온 우리들 정말 정신 차리자. 이래 갖고는 한국이 안 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각자 얘기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면 종전의 그 강성 노조원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 보여주나 마나 해외 나가서 우리 이렇게 안 되겠다고 얘기하나 마나 한 바로 그 전 상태. 그 지금 또 이제 파업한다는 거죠. 이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뉴스 하나 더 할까요? 네. NH투자증권은 일본 7개 소비재 회사를 탐방한 뒤 슬픈 블루오션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싼 것을 찾는 소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황기에 본격화된 자체 생산 브랜드 PB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의류, 화장품, 가전 등 모든 생필품 제조업에서도 PB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슬픈 뭐라 그랬죠? 블루오션. 새로 블루오션인 것 같기는 한데 슬프다. 근데 이런 현상은 아마 갈수록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이 이제 광역화되니까 경쟁력이 있고 이제 싼 물건은 세계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국내적인 어떤 가격 메커니즘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싼 물건이 들어오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CEO의 연봉이나 이런 것 또는 세계적 기업의 근로자의 연봉이나 이런 건 또 치솟고 CEO들은 특히나. 근데 이제 각 공장들은 또 로컬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한 공장 안에서 CEO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와 그 로컬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아마 이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런 시대도 또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허은순 의원 모시고 예산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